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랜만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새 소설입니다. 키메라의 땅. 요즘 이런 류의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요. 소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읽은 댄 브라운의 오리진도 인간의 미래를 기계와 결합한 인류로 대체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키메라입니다. 혼종 인류. 주인공은 진화생물학 교수인 알리스 카메러라는 젊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변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 세 가지 아종으로 다양화된 새로운 인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인간,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는 인간, 헤엄치는 인간. 그녀는 이 변신 프로젝트가 인류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소설 속에서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생물 다양성이 대자연의 현명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한 동물은 여러 다른 형태를 늘려감으로써 저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가까운 동물인 여우 원숭이는 132개 종이 공존하는데 크기, 털, 색, 능력이 저마다 다릅니다. 헤엄칠 줄 아는 여우 원숭이도 있고요. 땅속에 굴을 파는 여우 원숭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기, 헤엄치기, 땅속에 살기를 동시에 할 줄 아는 종은 없죠. 각각 생리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가? 먼 옛날에는 우리의 직계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 말고도 세 가지 인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드립니다. 먼저 1856년 발견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뇌가 컸죠. 그들의 뇌 용적이 1700제곱센티미터였던 데 비해 우리의 뇌 용적은 1300제곱미터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네안데르탈린은 아마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았을 게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2003년 발견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있습니다. 1m 10cm로 키는 작았지만 비강은 더 넓었는데 이는 후각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증거이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발견된 호모 데니소벤시스가 있습니다.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길었던 그들은 우리보다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이 다른 인류 세 종은 사라지고 우리 사피엔스만이 남았습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의 어원은 지적인, 신중한, 이성적인, 더 단순하게는 현명한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대체 얼마나 자만심이 강해야 자신이 속한 종을 사피엔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걸까요?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어리석고 분별 없고 비이성적이고 무엇보다도 이 지구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종들을 한없이 경시합니다. 너무나 오만한 나머지 우리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획일화하려 듭니다. 농업기업들은 가장 생장이 빠르고 강인한 단 한 종의 밀을 개발하려 연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한 종류의 암소만을 대량 사육했죠. 양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양 한 종, 지방을 제일 많이 축적하는 돼지 한 종, 넓적다리가 가장 두툼하고 깃털은 최대한 적은 닭 한 종. 이들 동식물종은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할 목적으로 선택되어 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발생한다면 미래 백분병, 광우병, 양의 진저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 독감 같은 병이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든 단일 종들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단번에 떼죽음을 맞을 겁니다. 알리스는 묶은 머리에서 삐져나온 검은 머리칼 한 타래를 눈 위로 쓸어 올리고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을 잇는다. 변신 프로젝트는 어머니 자연을 모방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인간 아종을 창조하여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릴 실현의 대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아종은 혼종, 다시 말해 인간과 다른 종의 이종 교배의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는 날아다니는 인간으로 저는 영어에서 따온 에어리얼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인간과 박쥐의 혼종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파는 인간이며 영어로 디거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인간과 두더지의 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헤엄치는 인간, 노틱은 인간과 돌고래의 혼종입니다. 에어리얼, 디거, 노틱.
각 혼종의 첫 글자를 모아보면 우리 세포 깊숙이 새겨진 암호, 생명의 비밀인 ADN이 됩니다. 이처럼 공기, 물, 흙이라는 세 요소를 손에 넣음으로써 우리 종의 생존을 보장하려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면 날 줄 아는 이들은 무사하겠지요. 쓰나미가 닥칠 경우 헤엄칠 줄 아는 이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가 극심해질 때 서늘한 지하에 거주하며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들은 버틸 수 있겠죠. 이 프로젝트에서 선보이는 다양성은 우리 인류의 영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 50% 더하기 동물 50%는 신인류 100%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기자가 알리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다른 아종들을 창조하려는 계획에서 박사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여깁니까? 알리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단순한 자연의 예찬자로 여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확연히 보이는 기적, 자연 그 자체가 있는데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신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연의 다채로운 풍경, 서로 너무나 다른 꽃들, 온갖 형태와 크기의 동물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본 적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련은 사양이지만 매 순간 그 작품을 예찬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자연은 기꺼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다양성 덕분에 경이로운 세상입니다. 각각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지닌 수백만 종이 있는 세상이지요. 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획일화하려 하나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구에 단 한 종의 물고기, 나무, 풀, 새, 곤충만 있다면 어떨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입니다. 많은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마지막 질문을 받으려는 찰나 키가 크고 수염을 기른 남자가 일어선다. 그는 우도 속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팔을 들고 외친다. 인류를 혼종 괴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러고는 방아쇠를 당긴다. 이 사건으로 알리스는 경미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연구부 장관 벤자민 웰스는 그녀의 연구가 계속되도록 특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벤자민 웰스는 연구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크루 우주기지에 알리스의 자리를 마련했고 알리스는 거기서 속성으로 우주 비행사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연구를 계속할 새로운 장소로 여행 중이다. 지표면에서 410km 고도를 유지하는 ISS, 즉 국제우주정거장. ISS와의 접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딸깍거리는 금속성 소음, 도킹이 완료된다. 캡슐 내부, 우주정거장 내부와 두 선실 문 사이에 기압 조종실의 기압이 동일해지자 과학자는 우주복을 벗고 조거 팬츠와 유럽 우주국 로고가 프린트된 스웨셔츠를 입고 나서 승강구 앞에 선다. 문이 열린다. 문 뒤에서 궤도 우주정거장의 체류자 5명이 알리스를 맞이한다. 스콧 브래들리입니다. 미국인이고 생물학자죠. 무중력 상태에서 벌집과 거미줄의 변형을 연구합니다. 다음으로 뺨이 볼록한 통통한 남자가 말한다. 케빈 허트입니다. 나 역시 미국인이고 생물학자입니다. 완보 동물을 연구하죠. 이 동물들은 진공에도 극단적인 기온에도 다양한 정도의 태양빛에도 버틴답니다. 금발의 근육질이고 싱글싱글 미소를 짓는 키 큰 남자가 과학자에게 손인사를 합니다. 피에르 퀴비에입니다. 프랑스인이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 현 우주정거장 사령관입니다. 시몽 스티글리츠입니다. 나도 프랑스인이죠. 하지만 군인은 아닙니다. 나는 생물학자고 식물과 동물 생명체에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이 전문 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알리스 카메러, 30살이고 유전자 변이가 전문인 유전 생물학자입니다. 프랑스 연구부 장관께서 제 프로젝트에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의 적응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절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벌써 당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답니다. 몇 가지의 상세한 점만 빼고요. 우리에게 당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서도 그들은 알리스의 연구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여러 동물의 혼합인 혼종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연구입니다.
그럼 당신은 프랑스판 프랑켄슈타인 박사라고 할 수 있겠군요. 카메라 교수. 시몽이 묻는다. 메리 셀리의 소설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창조물은 시체의 부분들을 꿰매 붙이고 전구로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어지죠. 제가 구상하는 건 꿰맨 자국 없는 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어떤 장비, 알파벳 4자만 이용하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장비로 그들의 DNA를 작성함으로써 그들을 탄생시킨다고 할 수 있죠. 생명의 화합물인 GTAC가 그것입니다. 이 4자를 아주 긴 연속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들, 가능한 한 조화로운 생명체들을 생성합니다. 작가가 알파벳 24자로 소설 등장인물을 창조하는 것과도 비슷하죠. 다만 그것들이 피와 살과 신경을 갖춘 진짜 존재, 생생히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점만이 달라요. 그럼 소설적 인물처럼 구성된 당신의 새로운 존재들은 어디에 쓰이나요? 스콧이 어리둥절한 듯 묻는다. 전 그들이 기온 상승, 공해, 쓰나미, 지진, 방사능, 물 부족, 요컨대 인류가 만날 시련들을 버티고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알리스가 음식을 씹다 말고 대답한다. 방사능까지? 시몽이 놀란다. 네, 그런 위험에도 우리보다 훨씬 강인하게 버티도록 만들 생각이에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게 구 인류를 멸망시킬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라는 생각은 해봤습니까? 시몽이 묻는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 이름을 뭐라 부르든 당신이 만드는 건 괴물이죠. 안 그래요? 그런 의문 품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의 프로젝트가 결국 엄청난 실수는 아닌지. 대꾸하고 싶지만 알리스는 갑자기 줄곧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 게 지겨워진다. 키메라, 괴물, 프랑켄슈타인, 엄청난 실수. 마음대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무슨 말로도 내 실험 진행을 막진 못할 겁니다. 난 당신을 연구해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으니 너무 성급히 내 연구를 재단하지 말아요. 이제 명랑한 분위기는 간 곳 없다. 이 소설의 중간중간에는 에드몽 웰스의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이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죠. 더닝 크루거 효과. 1999년 미국의 두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심리적 역설을 설명했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은 전혀 의심 없이 자신이 능력 있다고 믿는다. 반대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가면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다. 이 역설은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분석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두 심리학자는 이것이 기업 내의 일반적 법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제 실력에 대해 의문을 덜 제기한다. 그리고 실제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의구심에 가득 차 있다. ISS에 도착한 다음 날 알리스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그녀가 연구를 위해 가져온 생식세포가 든 시험관들이 파괴된 것이죠. 범인은 우주정거장 사령관인 피에르였습니다. 오펜하이머를 죽였다면 히로시마 원폭은 없었을 거요. 때로는 과학자 하나를 죽이는 게 진정한 대참사를 피하게 해주지. 인터넷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알리스 카메로를 미치광이 학자 일리아 이바노프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 역시 괴물 같은 혼종들을 창조하려 했지. 연구 진행을 막기 위해 난 무슨 수든 쓸 겁니다. 일리아 이바노프는 실존했던 러시아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프랑켄슈타인으로 불리기도 했죠. 피에르의 반란으로 우주 정거장은 엉망이 됐습니다. 두 프랑스 과학자는 쿠르 우주 기지팀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했다. 알리스의 실험재료 파괴 사건, 범인 발견, 두 미국인 우주 비행사와 키보 모듈을 잃었고 텅 빈 우주를 떠돌고 있다는 것. 둘은 엔지니어들에게 사령관 피에르를 붙들어 모듈에 감금했다는 것도 알렸다. 유럽 우주국은 가능한 한 빨리 죄수를 수송할 셔틀을 보내겠다는 뜻을 알렸으나 당장은 이용 가능한 셔틀이 한 대도 없다고 밝혔다. 기다리는 동안 두 프랑스인은 함께 변신 프로젝트를 연구한다. 고립되고 외톨이인 채 둘만 남게 된 거죠. 점차 가까워지는 가운데 두 과학자는 살아온 이야기를 한층 시시콜콜한 데까지 나눈다. 이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갑자기 커피가 든 보온병을 내려놓고 장치들 쪽으로 가더니 전체 통신 스위치를 누른다. 스위치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다. 당신하고만 연결되고 싶어. 그리하여 그들은 이후 며칠간 이 축복받은 상태를 마음껏 누린다. 며칠 뒤 시몽은 그들에게 다시 연락해야 한다며 화면 앞에 앉는다. 여보세요? 크루입니까? 여기는 ISS 시몽 스티글리츠입니다. 반팔 셔츠 차림에 가슴 주머니에 펜 여러 자루를 꽂은 남자가 나타난다. 몹시 혼란스러운 기색이다. 대체 왜 통신을 끊었나요? 우리와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당황한 겁니까?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군요. 남자는 창백한 낯으로 묻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청난 사실들. 크루 남자는 너무 급히 말하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요점인즉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악인 상황은 각 진영에서 지대진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 유도에 쓰일 수 있는 위성들을 파괴하려고 우주로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지지직 화면이 뚝 꺼지고 반팔 셔츠의 남자가 사라진다. 이번엔 지구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앨리스와 시몽은 감금해 두었던 피에로를 풀어줍니다. 당신 생각엔 우리가 얼마나 여기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그리고 센타우리 모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셔틀 하나가 있죠. 우주 비행사 3명이 탈 수 있고 내가 조종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를 지구로 데려갈 수 있을 거야.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년이 지났다. 우주 정거장에서 새 우주 비행사가 살아남은 1년. 1년의 작업, 1년간 변신 프로젝트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험들. 그리고 유레카. 시몽이 새 혼종 태아의 최종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외친다. 3개월이라는 운명의 문턱을 넘어선 새 작은 생명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태아의 손은 손가락이 길며 막으로 서로 이어져 있어 작은 날개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손발에 벌써 물갈퀴가 있다. 왼쪽에 투명한 실린더 안에서 천천히 매물도는 세 번째는 커다란 손가락들이 달린 큼직한 손을 갖췄다. 에어리얼, 디거, 노틱이 된 걸 환영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각각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에어리얼에게는 헤르메스, 노틱에게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그리고 디거에게는 지하의 신 하데스란 이름을 붙여준다. 이제 ISS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고 지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구에서의 착륙은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피에르의 방호복이 찢어지면서 그가 방사능에 오염된 거죠. 세포 괴사 과정이 시작되기 전 그는 총을 시몽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시몽이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자 앨리스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죠. 좋은 사람이었어. 앨리스가 뺨이 눈물에 젖은 채 말한다. 피에르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험은 한참 전에 끝났으리라는 걸 잘 알아. 때로는 우리의 반대자들이 같은 편보다 우리를 더 빠르고 멀리까지 진보시킨다는 것. 당신은 바로 그 증거야.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지구상에 앨리스와 시몽 단 2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게다가 앨리스는 홀몸도 아니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방사능 수치가 적은 곳을 찾고 또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안전한 장소를 찾아냅니다. 샤틀 네레알 지하철역. 시몽은 가이거 계수기가 10밀리시버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본다. 방호복을 벗어도 되겠어. 그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쉰다. 피부에 닿고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감미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형광 오렌지색 방호복 2벌을 벗고 개어서 파편들 사이에 굴러다니는 큼직한 슈퍼마켓 비닐봉지에 넣는다. 포럼 대알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다시금 무슨 소리가 감지된다. 이번에는 쥐들의 찍찍거림과는 거리가 멀다. 모퉁이를 돌자 앨리스와 시몽의 눈에 믿기 힘든 모습이 펼쳐진다. 그들이 마주친 광경은 아무리 보아도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축제다. 두 우주 비행사는 믿어지지 않는다. 포럼 대알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세상이 끝난 지 1년 된 지금 축제가 한창이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난 프랑키라는 사람을 통해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듣게 된다. 처음으로 대형 폭탄이 파리의 북쪽 스타드 드 프랑스에 떨어졌을 때 난 여기서 멀지 않은 나이트클럽 테크노 파티에서 디제잉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내가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더니 그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 선포했죠. 그 친구는 진짜 군인이더라고요. 정보기관 소속이었죠. 그래서 정부에 헌했어요. 그는 이제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포럼 대알 지하를 핵 방공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러주었어요. 우리는 여기 이 숨겨진 구역,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 전력망에서 분리된 자체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전력을 얻죠. 공기는 펌프와 정화 필터로 들어오고요. 자체 정수 처리 시설도 있죠.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하고요? 시몽이 계속 묻는다. 통조림 비축분이 잔뜩 있고 그 밖에도 수경 재배 농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생산해요. 이곳은 정말 완전 자급자족으로 몇십 년은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집단 핵 방공호로 설계되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들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이용한 전쟁을 대비해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백신을 제조하는 과학연구소, 저항군을 결성할 무기고까지 마련해뒀어요. 우리 공동체에 뉴 이비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 했던가요? 그건 우리 철학이 전적으로 에피크로스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최대한 누리고 즐겁게 보내자고 마음먹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게다가 여기 뉴 이비사에는 또 하나 중요한 좌우명이 있죠. No Future. 1980년대 펑크 슬로건 중 하나였죠. 스몽이 기억해낸다. 우리에겐 세 가지 근본 규칙이 있어요. 노동 없음, 가족 없음, 조국 없음. 그리고 다행히 프랑키는 알리스와 시몽을 그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의 대멸종편을 보겠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출현한 이후로 5차례 대멸종이 있었다. 첫 번째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라고 불리며 4억 4,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 추정 원인은 급격한 기온 저하. 그 결과 당시 주로 바다에 살던 60%의 생물종이 멸종했다. 두 번째는 대본기 대멸종으로 3억 6천만 년 전 일어났다. 추정 원인은 대양의 산소 결핍. 그 결과 75%의 생물종이 멸종했다. 이번에도 역시 주로 해양 생물종이었다. 세 번째 대멸종인 페림기 대멸종은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 추정 원인은 대규모 화산 활동. 이는 100년간 지속되어 95%의 생물종이 멸종했다. 이번에는 해양 생물, 특히 대형 어류만 멸종한 것이 아니라 육지의 곤충과 소형 초식동물 대부분도 멸종했다. 네 번째 대멸종은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2억 년 전에 일어났다. 추정 원인은 대륙 분열로 생성된 용암에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다. 당시 물, 지상, 공중에 살던 생물종 70%가 멸종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백악기 대멸종으로 6,600만 년 전이다. 추정 원인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거대한 소행성 충돌. 이 재난으로 대형 공룡 대부분이 멸종했고 그 결과 온열 동물인 소형 포유류들이 변성하고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아 결국 그중 하나, 좀 특별한 영장류가 패권을 쥐기에 이르렀다. 바로 인간이다. 뉴 이비사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이후 드디어 첫 번째 혼종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얀 피부의 혼종 신생아는 독특한 울음소리, 인간 아기의 울음소리와 박쥐의 짹짹거림이 섞인 소리를 낸다. 보통 인간 아기 크기인 신생아는 눈을 깜빡이며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기를 안고 있는 이 커다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듯하다. 동물 주둥이를 닮은 코가 냄새들을 분석하려고 벌름거린다. 귀는 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쫑긋해진다. 다행히 프랑키는 이 아이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두 번째 혼종 신생아가 태어난다. 인간의 정자와 암컷 두더지 난자를 수정한 결과물이다. 제 형보다 몸집이 작고 커다란 손과 굵은 손가락에는 벌써 두텁고 뾰족한 손톱이 달려있고 눈은 아주 작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가느다란 털로 덮여있다.
주둥이는 헤르메스보다 더 튀어나오고 아기 고양이 수염 같은 긴 감각모가 났다. 입에는 긴 앞니가 있어 커다란 다람쥐를 닮았다. 프랑키는 이번에도 감격에 겨워 두더지 아기의 첫 외침과 첫 울음과 젖먹기를 촬영한다. 다음 날 세 번째 혼종 신생아가 태어난다. 셋 중 가장 몸집이 크고 인간 아기보다도 크다. 푸르스름한 회색의 매끄러운 피부와 눈꺼풀 없는 동그란 눈을 지녔다. 주둥이는 튀어나오고 손의 손가락들은 섬세한 막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치아는 독특하다. 작고 날카로운 것이 돌고래 이빨과 비슷하다. 폐를 비우는 첫 외침은 제 형제들의 소리보다 덜 인간 같고 초음파에 가까운 고음이다. 이제 혼종 삼형제가 완성됐군. 공중의 왕 헤르메스, 지하의 왕 하데스, 바다의 왕 포세이돈, 시몽이 정리한다. 이제 뉴 이비사의 상황을 알릴 때예요. 마르세유 억양의 마을 지도자는 선언한다. 그 일은 내가 맡죠. 시몬과 알리사는 걱정스레 서로를 바라본다. 성공했다는 기쁨과 사람들이 신생아들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복잡한 심경이다. 뉴 이비사 주민들은 하얀 피부에 작은 날개가 달린 신생아와 조우한다. 좌중에 놀라움의 외침이 솟는다. 열광하는 소리인지 두려움의 소리인지 알리스와 시몽은 알 수 없다. 한동안 군중은 반응이 없고 긴 정적 후에는 비난을 표하기 시작한다. 시몽이 나서야겠다고 결심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갓난아기를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우리는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학명은 호모 볼란티스입니다. 프랑키가 말했듯 이 아이는 인간과 박쥐의 혼종이니 자라나면 날 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 날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본 적 없는 분 있나요? 알리스는 놀라운 발상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상상을 한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원자폭탄으로 오염된 이 지상을 기어다니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선사함으로써 말입니다. 이어서 알리스가 발언에 나선다. 연구자로서 저에겐 단 한 가지 포부,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집념뿐입니다. 인류 문명의 흔적이 미래에도 여전히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 지구적 참사의 생존자입니다. 이 재난은 우리의 과거 선택들이 옳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다른 대책들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인간의 신체 형태를 새로이 창조하려는 것이고요. 헤르메스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죽을 상황에도 이 아이는 분명 살아남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이겁니다. 어쩌면 옳은 방안은 아닐지 모르죠. 더 나은 대책이 있다면 전 기꺼이 포기할 겁니다. 프랑키는 두 과학자를 돌아보고 낮은 소리로 말한다. 다른 둘도 데려와요. 시간 끌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주는 두 번째 소개, 두 번째 걸작 하데스, 지하 세계와 지옥의 그리스 신 이름을 따서 지었죠. 그리고 이제 프랑키는 손짓으로 푸르스름한 회색 피부에 손에 물같게 달린 갓난아기를 가리킨다. 내가 제일 예뻐하는 녀석이에요. 마르세유 항구의 향기가 떠오르거든. 포세이돈을 소개합니다. 바다의 왕. 새 신생아는 완벽하게 처신한다. 마음을 녹이는 옹알거림과 짹짹 소리를 내며 손발을 꼼지락거린다. 성공한 것 같아요. 프랑키가 알리스와 시몽에게 공모의 윙크를 보내며 기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수 투표. 결과는 알리스와 시몽에게 뉴 이비사의 미래 시민들을 양성하도록 허가했죠. 그리고 몇 달 후 알리스도 자신의 아이를 낳죠. 딸이었어요. 이름은 오펠리. 이제 이 일이 끝났으니 다른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일만 남았어. 다음 몇 달간 프랑키가 알려준 군 연구소에서 가져온 과학실험 자재와 프로젝트에 열정을 품은 여러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2세대의 키메라들이 태어난다. 알리스의 계획대로 한 종에 144명씩 총 432명의 신생아가 첫 3명에 더해져 혼종수는 총 435명이 된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알리스는 학생 559명이 있는 교실을 바라본다. 헤르메스, 포세이돈, 하데스를 포함한 혼종 435명의 오펠리, 그리고 두 우주 비행사의 도착 이후 태어난 인간 124명이 더해진 숫자다. 질문 있나요?
대형 강의실로 변한 레알의 영화관에서 앨리스가 묻는다. 왜 전쟁 충동을 견제할 대항세력이 전혀 없었나요? 포세이돈이 묻는다. 평화적인 가치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힘이나 영향력이 부족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공포의 길 혹은 사랑의 길이라는 선택이죠.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여전히 공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유전자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장류에게 위험을 피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살아남도록 한 거죠. 포식자, 질병, 전쟁, 뇌우에 대처하려면 공포라는 감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지배자들은 공포를 도구 삼아 대중을 조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거나 당선되었습니다. 공포 때문에 군 예산이 통과되었죠. 값비싸고 귀중한 그 많은 무기를 군수 창고에서 녹소로 가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럼 사랑은요? 노틱 하나가 물갈기 달린 손을 들며 질문한다. 사랑은 세상을 바꾸기엔 훨씬 느린 원동력이에요. 이전 수업에서 공포 서적과 영화, 몹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큰 인기였다는 점을 다 같이 보았죠. 왜일까요? 그런 것들이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강렬한 감정을 느끼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라 해도 말이죠. 선생님 말씀은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약하다는 건가요? 한 어린 에어리얼이 묻는다. 여러분이 무기로 위협당하고 있다면 생각을 멈추고 급히 행동하겠죠. 굴복하든 달아나든 맞서 싸우든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키스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생각에 빠지고 따라서 망설이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그 감정 대부분은 어린 시절로부터 오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한층 복잡해요. 방금 하신 설명은 위험에 대한 공포가 위험을 만들어냈다는 뜻인가요? 오펠리가 질문한다. 3차 세계대전 몇 년 전 보안 문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일임되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신속하고 믿을만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그들에겐 양심도 거리낌도 없었어요. 그들은 프로그램된 대로, 즉 미사일 공격에는 더 파괴적인 다른 미사일로 반격하여 임무를 완수했죠. 3차 세계대전이 그토록 신속히 진행되고 더욱이 그토록 파괴적이었던 건 그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소년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고 진지하고 예의 바르기만 한 건 아니었겠죠. 어느 날 아르메니아 소년과 튀르키족 소년이 싸움을 벌입니다. 혼종 아들까지 합세해서 더욱 커진 이 싸움에서 튀르키족 소년은 아르메니아 소년을 드라이버로 찌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즉각 두 편으로 나눈 아이들은 서로 때리기 시작한다. 두 편 다 똑같은 구호를 외친다. 이교도에게 죽음을. 헤르메스, 포세이돈, 하데스와 혼종 몇 명이 진정시키려 나선다. 하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싸우려는 격분한 사피엔스들에게 수적으로 밀린다. 프랑키는 이 사건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긴장되고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음을 느끼고 말한다. 이 일은 그냥 쉬쉬하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반대로 기념할 일로 삼아야 해. 그리고 그날 밤 축제가 열리는 방에서 프랑키는 그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한 뒤 노틱, 디거, 에어리얼 젊은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내게 한다. 그런 다음 분쟁의 원인인 튀르크족 소년과 아르메니아 소년을 단상에 올라오게 해서 악수를 권한다. 두 10대 소년은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청중의 압박에 결국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그 상징적인 몸짓을 나눈다. 두 소년이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소동을 벌인 이후 5년이 지났다. 20살의 젊은 여자가 긴 금발을 어깨에 늘어뜨리고 뉴 이비사의 어느 통로를 홀로 걸어간다. 문득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여자는 돌아보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그가 있는 구역에서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전부 깜빡인다. 걸음을 재촉한다. 뒤에서는 여전히 그 발소리가 들린다. 불안한 나머지 달리기 시작한다. 벼랑간 형광등이 일순간 모조리 꺼진다. 젊은 여자는 두려움에 벌벌 떤다. 발소리는 날개 스치는 소리로 변하고 점차 가까워진다. 젊은 여자는 떨며 멈춰선다. 그때 머리 위로 작은 시멘트 조각이 떨어진다.
여자는 겁에 질려 천천히 올려다보고 그를 본다. 그는 발로 형광등에 매달려 여자를 쳐다본다. 커다란 귀는 파르르 떨리고 코는 킁킁대며 여자의 냄새를 맡는다. 젊은 여자는 고함을 지른다. 너무 늦었다. 날개가 퍼덕이고 에어리얼이 손가락처럼 길고 유연한 발가락이 달린 발로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날개의 막으로 몸을 둘러싸 꼭 끌어안는다. 해칠 생각은 없어요. 키스 한 번만 해줘요. 여자는 그제야 그를 알아본다. 금발의 젊은 여자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에어리얼의 코끝을 세게 문다. 그는 아픔에 못 이겨 새된 비명을 지르고 날개를 펴고 젊은 여자는 풀려난다. 여자는 뛰어가며 소리치기 시작한다.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어떤 에어리얼이 서쪽 통로에서 날 덮쳤어요. 여자는 정신없이 뛰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처로 피한다. 50대 남자는 앞뒤 재지 않고 커다란 스패너를 집어들어 곤봉처럼 내두른다. 다른 남자들도 각자 연장 하나씩을 짚는다. 이렇게 무장한 일행은 에어리얼을 찾아 통로로 돌진한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혼종은 어떻게 행동할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쫓는 이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아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는 사피엔스들에게 쫓기며 발로 뛰어 달아난다. 이내 숨이 차자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하지만 높이가 고작 3m에 불과한 통로 천장 때문에 높이 날 수가 없다. 한 남자가 올갈민 밧줄을 던져 혼종은 끌려 내려온다. 바닥에 내려오자 남자 5명은 그에게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몰매를 퍼붓는다. 에어리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격자들의 귀를 고통스럽게 찌르는 날카로운 초음파 비명을 지른다. 그때 통로 입구에서 초음파 비명을 듣고 위험을 감지한 젊은 에어리얼 3명이 나타난다. 놓아줘요. 헤르메스가 소리친다. 이놈은 내 딸을 겁탈하려 했어. 대가를 치러야 해. 그가 외친다. 죄를 지었다면 재판을 받게 해야죠. 헤르메스는 자기 말이 단호하게 들리길 바라며 쏘아붙인다. 이번에도 프랑크의 주도하에 재판이 열린다. 이 에어리얼을 뉴 이비사에서 쫓아내 강제로 지상에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결과는 추방 찬성이 4표, 추방 반대가 5표입니다. 피고인을 무죄 방면합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여자의 아버지 토마는 프랑키의 책상으로 돌진해 권총을 집어들고 무죄에 방면된 젊은 에어리얼을 겨냥한다. 토마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긴다. 그때 단상 끝에 서있던 시몽이 몸을 날려 힘껏 에어리얼을 밀쳐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구한다. 젊은 혼종은 본능적으로 즉각 천장에 달라붙는다. 총알은 결국 시멘트 벽에 가서 박힌다. 토마가 다시 한번 에어리얼을 조준하지만 이미 시몽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어지는 2번째, 3번째 총성. 시몽은 흘러나오는 피를 막으려는 듯 상체에 손을 대고 쓰러진다. 여전히 손에 권총을 든 토마는 넋이 나가 바닥에 그대로 앉아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친다. 혼종들에게 죽음을. 그것이 신호탄이 된다. 몇 초 만에 그 구호는 전쟁의 함성이 된다. 인간과 혼종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다. 그들 주변에서 싸움이 점점 격화된다. 사피엔스와 혼종 사이의 모든 갈등, 속으로만 품었던 생각, 질투와 경쟁의식이 폭발하면서 훤히 까발려지는 것 같다. 시몽이 죽었다. 혼종과 인간 사이 의호 관계는 깨졌다. 이제 신뢰는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두 집단의 상호 존중과 경의는 끝났어. 폭력과 파괴 속을 나아가는 건 역시 진화의 흐름이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자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프랑키가 곁으로 온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어머니와 딸을 차례로 껴안는다. 상황이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심하게 악화될 줄은 몰랐어. 모든 일이 내가 손 쓸 새도 없이 벌어졌어. 프랑키는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가 콘솔에 마이크를 켜 귀를 찢는 잡음을 대고 마이크에 대고 소리친다. 그만둬. 피해는 막심하다. 소녀를 덮쳤던 에이리얼을 포함해 혼종 측 사망자는 13, 시몬과 토마를 포함한 인간 측 사망자는 8이다. 이에 더해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가 50여 명이다. 이제 뉴 이비사 공동체는 새로운 결정을 합니다. 혼종들을 추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추방길을 알리스와 딸 오펠리가 동행합니다. 알리스는 방사능 방호복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나온다.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있다. 한 손에는 귀중한 가이거 개수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권총을 들었다. 다행히 혼종들은 방사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력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지상에 나온 알리스는 주의 깊게 주변 환경을 관찰한다. 땅 밑에 갇혀있던 20년간 자연은 마음껏 활기를 폈다. 풀과 덤불과 덩굴식물은 관목이며 큰 나무가 되어 금간 시멘트를 뚫고 자라거나 아스팔트 속으로 뿌리를 내렸다. 혼종들은 신이 나서 식물과 먼지가 가득한 상점들로 모험을 떠난다. 상점에 쌓인 물건들은 그들에게 매혹과 놀라움 가득한 보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에펠탑도 지나간다. 알리스가 가까이 살펴보니 건축물은 이제 거대한 버팀목으로 변해 온갖 덩굴 식물들이 휘감고 올라 녹슨 금속을 뒤덮였다. 꽃과 곤충들이 점령한 꼭대기에는 매들이 선회한다. 오펠리는 이토록 다양한 색채, 경치, 식물과 동물이 있다는 게 꿈만 같다. 자연은 언제나 생존의 길을 찾아 형태와 종과 색의 다양화는 자연의 힘이 표현된 거야. 모든 것을 획일화하는 인간의 지배가 사라지고 나니 어린아이 같은 정신이 마음껏 자신을 표출하며 온갖 형태와 색과 특징의 동물들을 창조해 내려는 것 같구나.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서인 듯 말이야. 망명객 424명은 구불구불한 생강을 따라가고 남서쪽 이시렘 율리노에서 파리를 벗어난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방사능 수치가 낮아지는구나. 알리스가 12 이하를 가리키는 가이거 개수기를 보며 말한다. 1시간쯤 더 걷자 빈터가 나온다. 키키파 숲 연못이라는 표지판이 있다. 알리스는 주변을 살펴본다. 이번에는 가이거 개수기가 그토록 바라던 10밀리 시버트라는 수치를 가리킨다. 두 인간은 망설이다가 오펠리가 먼저 나서서 헬멧과 방사능 방호복을 벗고 어머니도 뒤따른다. 마침내 필터를 거치지 않은 공기를 호흡하니 정말 좋다. 은근한 향들이 섞인 냄새에 오펠리는 콧구멍을 벌름거린다. 꽃들과 풀들 향기가 섞인 냄새지만 나무와 분해 중인 다양한 물질 냄새도 들어있다. 두 사람은 얼굴에 닿는 공기를 느끼고 피부는 극도로 민감한 막이 든 듯하다. 알리스는 땅을 만지고 부드러운 흙에 손가락을 꽂는다. 그런 다음 나무 줄기, 나뭇잎, 풀들을 만진다. 알리스는 꽃향기를 맡고 몇 송이를 입에 넣고 씹기까지 한다. 드디어 우리의 오감이 작동할 수 있어. 좋아, 우리는 방사능이 아주 약한 지역에 도달했어. 여기 마을을 세울 거야. 이후 몇 달 동안 새 키마라 도시는 울창한 키키파 숲속에서 버섯처럼 쑥쑥 자라난다. 날이 가면서 공동체의 생활에 자리가 잡힌다. 새 마을과 두 인간은 사이좋게 살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혼종들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미래의 세상은 그들 거야. 알리스는 생각한다. 지금부터 모든 게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운과 방법이 조금만 따라준다면 전보다 더 낫게. 여기까지가 키마라의 땅 1권이었습니다. 재밌죠? 그럼 다음 시간에 키마라의 땅 2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